이번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인 타일레놀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기전을 이야기합니다. 타일레놀 개발의 시작은 기생충약에서 시작된 겁니다. 1880년대 독일 의사들이 말라리아와 기생충을 치료하려고 아세트아닐리드를 연구했지요. 이 과정에서 동료 약사의 실수로 나프탈린 대신 아세트아닐리드를 조제해서 환자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기생충 박멸 효과는 없었지만 해열 효과가 탁월했던 걸 발견했던 거죠. 그 후에 아세트아닐리드와 페나세친의 대사산물을 연구하고 그 중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된 파라세타몰이 핵심 성분으로 선택됐고, 이 파라세타몰이 1950년대 OTC 해열 진통제, 바로 오늘날의 전 세계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예비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선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과정을 설명을 해봅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지방산으로부터 유래한 국소 호르몬성 물질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 통증, 발열, 그리고 혈관 조절과 같은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과정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효소가 콕스라는 효소입니다. 이 콕스라는 효소는 콕스1, 콕스2, 콕스3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콕스1과 콕스2 두 가지 아형만 논의하겠습니다. 이 콕스라는 효소의 단백질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이 콕스의 구조에는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 활성 부위와 포록시데이즈 활성 부위라는 두 가지의 활성 부위가 존재를 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려면 이 두 가지의 활성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 활성 부위를 좀 살펴보면 이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 활성 부위는 원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을 산소화시켜서 프로스타글란딘 G2, 즉 PGG2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PGG2는 포록시데이즈 활성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록시데이즈 활성 부위에서 PGG2는 전자를 전달받아서 PGG2의 과산화기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PGH2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PGH2는 다양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란딘은 발열이나 통증, 염증 반응과 같은 다양한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비 지식을 바탕으로 타이레놀의 해열 진통 작용 기전과 염증 효과를 살펴봅시다. 타이레놀, 즉 아세토아미노펜은 해열과 진통에는 효과적이지만 염증 완화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해열은 이 타이레놀이 시상하부의 콕스2 포록시데이즈 활성 부위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성을 줄이고, 그 결과 체온의 설정점이 낮아져서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타이레놀의 진통 억제 기전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타이레놀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콕스2 포록시데이즈 활성 부위를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E2 생성이 감소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는요, 통증 전달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GE2가 줄면 통증의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PGE2가 줄어들면 척수와 뇌간의 하행성 억제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경로는 통증 전달 뉴런에 억제성 신호를 보내서 통증 전도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또한 보조 경로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타이레놀의 대사체가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조절해서 진통 효과를 보완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활성화
경로도 통증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부위에서는 호중구의 활동으로 인해서 과산화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 높아진 과산화물의 농도 때문에 타이레놀에 의한 콕스2 프록시데이즈 활성 부위 억제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때문에 타이레놀은 다른 엔세이드와는 달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면 타이레놀의 해열은 시상하부 콕스2 억제가 핵심이며 진통은 중추 억제와 보조 경로가 함께 작동하고 염증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타이레놀의 독성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선 안전 용량을 좀 살펴보면요. 이 타이레놀의 성인 최대 복용량은 하루 4g, 1회 최대 1g이고 만약 7.5 내지 10g 이상 복용하면 간 독성 위험이 증가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56,000건 이상의 타이레놀 과량 복용에 관련된 간 손상이 보고되고 급성 간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세토아미노펜 과량 복용과 연관됩니다. 타이레놀의 간 독성 기전과 간 독성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처치 방법을 살펴봅시다.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면 과다 복용된 타이레놀은 간에 있는 약물대사 효소계인 CYP2E1 경로를 통해서 대사됩니다. 그 결과 독성대사체 NAPQI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NAPQI는 간세포 내에 있는 글루타타이온과 결합해서 일단 해독이 됩니다. 하지만 NAPQI가 과량으로 생성되게 되면 과량의 NAPQI는 간세포 내에 있는 글루타타이온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간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타이레놀 과다 복용 후 8시간 이내에 NAC, DEC,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투여하면 타이레놀 과다 복용에 의한 간 손상 위험을 90%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넥은 타이레놀 과다 복용 시 해독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거죠. 특히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간에 있는 약물대사 효소계 CYP2E1이 많이 유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간 독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흔히 타이레놀은 간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미국 급성 간 부전 사례의 절반 이상은 타이레놀 과다 복용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말로그 1, 2, 3에서 논의한 아스피린 및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을 작용 기전, 효과, 그리고 부작용 관점에서 비교해 봅시다.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아스피린은 콕스1, 콕스2의 세린 530번 잔기를 아세틸화시켜 사이클로 옥시지네이즈 활성 부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는 일반인과 대비해서 위장출혈 발생 위험이 약 2배 내지 4배 정도 높습니다. 이부프로펜은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원료인 아라키돈산과 콕스의 기질결합 부위에서 가역적, 상경적인 억제를 통하여서 작용하며 그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 혈전 생성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부프로펜을 과량으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심혈관계 사건 위험을 최대 30% 정도까지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은 특히 중추신경 콕스2의 프록시데이즈 활성 부위를 억제함으로써 해열, 진통작용을 나타내며 주요 부작용은 간 손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약물을 효과 측면에서 정리하면 아스피린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소염 세 가지 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 작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레놀은 엔세이드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분류가 되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피린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의 해독 방법입니다. 아스피린 과다 복용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해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킹소다를 먹게 되면은 체액의 pH를 알칼리로 바꿉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스피린이 요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스피린 중독에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은 연간 약 250억 정 이상 소비되며 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대표 해열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복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안전합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파말로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